네, 5회 차시에 이어서 신용장 독립상원칙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례를 좀 볼까요? 1997년도 판례인데요. 이제 쭉 나온 판례들이 여기 보면은 그 뭐 매입 대금을 편취하고 뭐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 선화증권을 발행한 자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사기 거래, 위조 서류한 거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어서 뭐 신용장 대금 을 상환 받지 못하거나 뭐 상환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판례들입니다. 자, 원고은행은 수출 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하였음으로 발행된 선화증권, 공권이라고 그랬죠. 비일공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발행된 공권. 그러한 선화증권이 정당하게 발행된 선화증권인 것으로 믿고 판시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함으로써 환어음이 발행되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매입했다.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선적 서류를 이제 뭐 상품처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무역 거래는 매매 계약이고요. 물품 거래가 이제 그 기본 계약으로 있고요. 이 서류들을 통해서 수출 환원을 매입했다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매입 대금인 금 6,700 상당의 손해를 쭉 뭐 23만 있네요. 그러니까 6,7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피고 김모수 양모생은 공동하여 허위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자로서 피고 이해우는 피고 김 동글뱅이 수의 김모수의 사용자 겸 업무 집행으로 원고은행에 손해를 가한 대표이사 피고 양모생을 둔 회사로서 원고은행이 입은 위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뭐 사기꾼들인 것 같습니다. 원고은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어요. 피고들은 원고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 선화증권으로 원고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 대금을 편취한 자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 선화증권을 발행한 자이거나 피고 양모생을 대표이사로 둔 회사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들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원고은행은 선화증권 사무를 처리한 자로서 뭐 특별히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지금 과실상계를 한달지 뭐 그런 경우에도 그 상대방의 이러한 사기적 그러한 거래가 이렇게 크면은 뭐 실사 사소한 보제 이런 것들은 과실상계를 하기가 뭐합니다. 예. 자, 대법원 판례 1997년도 8월 29일 판례입니다.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지금 우리 배운 사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사기 거래 역시 비슷한 사례인데요.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그 선적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선적 서류가 위조, 허위, 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 가로 그렇게 돼 있고, 위조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설시는 이제 은행이 무슨 주관적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with knowledge, 어떤 그에 관련해서 어떤 악의가 있다. 사전에 뭐 알았다할지 뭘 알고 있으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근대법은 소위 그 계몽주의 사상, 합리적 인간 그리고 의사적 주체가 있는 자를 상정해 그런 추상적 인간상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 어떤 귀책 사유
이게 상당히 그 법에 있어서 일관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추상성 원칙이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적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 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개설은행의 상환 의무는 이제 뭐예요?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구하죠. 아까 그 신용장 거래의 흐름이 있죠. 상환 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개설은행, 매입은행 이게 다 이게 어떤 그 주관적 어떤 내심이 뭐 사기적 거래, 뭐 공모범 비슷하게 돼 있네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 의뢰인 또는 개설 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은행이 다 이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채무자가 지금 개설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될 자가 개설 의뢰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들이 지금 다 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에 대해서 신용장 대금 상환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 관여 은행이 선적 서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매입은행의 경우에는 매입 당시이고, 매입 당시에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 그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상환시라고 할 것이므로, 마스터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마스터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제 뒤에 신용장의 종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속되죠. 이거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그 신용장의 경제적 기능에 착안해서 붙인 말입니다. 무슨 양키본드, 채권 발행 시에 미국 채권을 우리가 양키본드라고 하고, 뭐 일본 채권을 사무라이 본드라고 하고요. 뭐 그런 어떤 별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스터 신용장이나 백투백 신용장은요, 법적으로는 그 똑같은 법적 성격이 같은 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부족한 후진국 기업들이 이 마스터 신용장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신용으로 해서 또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냥 화한 신용장이에요. 상환시라고 할 것이므로, 마스터 신용장은 매입은행이 마스터 신용장을 근거로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한 후 백투백 신용장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마스터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 신용장의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당초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산적 출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구자 입금 등 방법으로 서류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선적 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마스터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고, 뭐 이게 자력이 없는 기업이고 그것을 이제 뒤늦게 알고 뭐 이게 위조까지 서류가 되고 이런 것을 나중에 알아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지. 나도 이제 은행원으로 있지만 이거 잘못되면은 이거 내가 이 은행원으로서 인생이 망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어떤 상환 과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매입은행은 결국 개설은행에 대해서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요, 상환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사기 거래에 어떤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개설은행도 아마 또 그걸 알고 뭐 지급했나요? 뭐 거기까지는 안 나왔나? 예, 예.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2003년도 판례예요.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 당 이 앞선 판례에 따르면 이제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이 매입은행이 어떠한 그 내심 상태에 있었느냐, 그 귀책 사유를 그때 판단해야 된다, 이랬죠. 근데 뭐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이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 통일시상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매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이 사안은 이제 뭐 매입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신용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은행이 지금 신용장상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사유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신용장의 독립주상성의 원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매입은행이 적법하게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및 상환 의무에 관한 이 신용장 통일지 각 규정 취지와 자유매입 신용장이 아니고 그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은행이 지정되어서 신용장이 개설된 것 같습니다. 신용장 통일지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급 신용장 대금의 만기정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 규정이 없는 점. 연지급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만기전 지급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금하는 취지 규정이 없습니다.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익자의 대금 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독립 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 부합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신용장이 개설된 이상 그 독립주상성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급 제시된 후 특정 일자 그 후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이라는 건 연기되었다라는 뜻이죠. 지급이 연기되었다. 특정 기일로 연기돼서 지정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이게 지정신용장이에요.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 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의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연지급 신용장인데 왜 미리 만기 전에 지급했느냐? 이 판례는 이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지급 신용장에도 만기전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로 열고 다만 붙습니다. 연지급 신용자니까 미리 지급하였다라고 해서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개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뭐냐? 이걸 봤을 때 연지급 신용장에 따라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이 개설 시점에 좀 미리 이렇게 지급하는 것, 지정은행이 미리 지급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개설은행을 개설은행으로서는 당연히 만기 전까지는 나는 상환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연지급신용장이니까요. 연지급신용장 개설에 환호 의무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 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 환호 의무 발행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선적 서류를 매입할 수 있죠. 우리 신용장 통일주상 그렇습니다. 연지급 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 지정은행이 선적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개설은행의 상환을 구함에 있어서 그 특정 기일까지 개설은행은 상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2003년도 10월 9일 판례입니다.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서류 거래 원칙이죠. 그 기초가 된 상품 후 매매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된다는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바 우리 대부분 판례도 그렇고요. 서류 거래에 관해서 이 UCP 신용장 통일칙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장 거래의 독립상성 원칙에 의하여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 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계약상 무슨 뭐 여러 사정은 관계가 없어요. 독립상성 원칙이기 때문에 나아가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개설은행을 상대로 반드시 상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상성 원칙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설은행에 대해서 대금 상환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으로 꼭 상계를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법 해석상 상계 관련해서 뭐 당연한 그러니까 상계 적상이 있어야 되고 상계 의사 표시해야 되는데 법상 꼭 상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죠. 자, 2012년도 판례입니다.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지 UCP 600이라고 불러요. 제2조와 제9조 한 10년마다 이게 개정된다고 그랬죠. 제2조와 제9조 제2항 규정 내용에 비춰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 통지란 이제 통지은행이 있어요. 어드바이징 뱅크. 이 통지은행은 뭐하는 은행이냐? 신용장 통지에 보면은 신용장 개설 통지를 하는 은행인데요.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매입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매입이라는 게 그 UCP 법상 어떤 의미냐? 법에는 이제 여러 정의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호음 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걸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 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 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통지은행이 보통 매입은행이 됩니다.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하고 나중에 이제 그 수익자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매입해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죠. 이 사안에서는 이게 지금 신용장 원본이 제시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설 통지 매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매입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칙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춰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서류 매입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그에 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 그러니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에 의한 매입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상 매입이 이루어졌느냐, 뭐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매입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입이 언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의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거의 뭐 등가의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채무 부담은 안 돼요. 신용장 통일칙상 매입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은행이 을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에 따라 신용장과 요구서를 제시받은 다음 을 주식회사가 이제 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장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 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이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갑은행에 지급되면은 기존에 지급 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 중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기하고 잔액을 을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을회사 합의한 사건에서 갑은행이 매입대금을 을회사의 별단예금 구좌에 입금한 이상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가 즉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지금 뭐 계좌에 뭐 별단예금 계좌 입금이 되고요. 뭐 또 나중에 그 상계하고 그 잔액을 사용하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 합의는 을회사가 갑은행의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금의 그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갑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상고가 된 사례인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용한 것 같아요. 화한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나. 이 문구는 이제 자주 나오죠. 법입니다. 판례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판례법 국가는 아니지만 요즘 변호사들도 이게 문제 있으면 판례법을 많이 찾아봐요. 추상적으로 돼 있는 그 성문법은 물론 이제 요즘 그 법 찾으면 판례가 또 붙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변호사들 업을 하는데 뭐 판례법 국가이냐, 성문법 국가이냐, 아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적 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은행의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 거래에 지나지 않냐므로 은행은 이른바 더 이상 신용장 독립 추상성을 제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위조 사기 이 문제가 또 쟁점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매입라는 신용장 통일규칙상 매입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주요 대법원 판례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엄격 일치 원칙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제 strict compliance rule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장은 서류 거래입니다. 기초되는 뭐 물품, 그다음 용역 이런 거래가 하고 이제 독립됐다. 설명드렸죠. 서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그 신용장상의 서류 조건에,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엄격 일치 원칙입니다. Strict compliance. 자,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자, 엄격 일치 원칙이 뭐냐? 그 의의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는데, 이때 은행에 의한 서류 인수나 거절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만약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때는 은행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른바 엄격 일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서류, 이게 필수 3서류라고 그랬죠. 기타 모든 서류의 문헌과 조건을 상당한 주의로서 확인하며, 이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문헌이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장이 관련되는 국제거래에서 수익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수익자의 서류 제시는 신용장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요소이며, 그러니까 매매계약, 원 매매계약상 물품 뭐 인도, 뭐 물품의 제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금 지급, 이게 국제거래에서는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서류, 물품의 소유권을 하차하는 선화증권이랄지 뭐 이런 서류를 제시하고, 그 서류를 은행이 매입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이제 신용장 거래의 중심이 되는데요. 그 기준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은행이 이게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매수인이 심사하듯이 서류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는데, 이게 형식적 심사고 엄격 일치 원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 구구하게 뭘 심사해서는 안 돼요. 이게 화폐나 어떤 어음처럼 유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제시에서 비로소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 관한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지급할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지급 의무는 기본계약과는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며,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시하였는지 여부만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신용장 금액 지급 의무 제거의 조건이 된다. 신용장 거래는 뭐 앞에 계속 나왔으니까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읽겠습니다. 즉 신용장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 거래인 것이다. 신용장 토익칙이 제5조에서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지 않는다. 규정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에서 추상성의 원칙을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 엄격 일치 원칙이라 할 때 그 일치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완전 일치 원칙, perfect compliance 이런 소리 있고요. 엄격 일치 원칙 그리고 상당히 또는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합리적 또는 실질적 원칙, reasonable or substantial compliance 그리고 strict compliance 등이 주장되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 일체에 관해서 신용장 통일칙 어떤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용장 통일칙이 은행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문면상 on their face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시를 심사해야 하고,
그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 조건 및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 규정과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하며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맥락에서 볼 때 서류 자체 다른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서류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와 모순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뭐 앞에도 나왔죠. 원칙적으로 엄격일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용장 통일규칙은 상업송장에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에 관하여 기술된 상세는 신용장에서 기술된 상세와 합쳐야 한다. 상업송장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엄격일치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건 특히 자기작성 서류이기 때문에 판례법상으로도 그 일치 정도가 좀 높은 정도를 요구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 통일규칙이 제14조 제2항에서 상업송장 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서 기술된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한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 중 기본이 되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엄격일치 원칙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 문구의 해석상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될 수 있고 모순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송장보다는 이제 기타 서류에 다른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는 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상업송장은 보다 엄격한 일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통일상법전은 제5장 108조에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용어와 조건의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일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미국 판례도 대부분 엄격일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strict compliance, 엄격일치 원칙, 상당히 고도의 perfect, 완전한 일치를 요구하지 않지만 reasonable 이런 기준보다는 좀 높은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통성이 생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1989년도 3월 14일 판례를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조건은 물은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그 문헌의 진위를 확정해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념 정의를 신용장 문헌이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서류의 개념 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예, 그래서 89년도 판례 그 신용장 조건의 해석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이 밝힌 그런 사례입니다. 객관적이고 문헌에 따라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 통일칙 그 제3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33조는 서류의 개념 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이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년도 판례를 보겠습니다. 신용장 첨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헌대로 엄격하게 합치한다고 하여 작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건 뭐 앞에도 나온 판례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증명서 상의 위해 수출입공사 스탬프를 적도록 한 취지랄지 서류 심사만으로 이 서류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검사 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다 하여 신용장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신용장 이제 조건으로 뭐 이거 서류 조건이어야 됩니다.
검사증명서, 이건 서류 조건이죠. 검사증명서라는 서류가 이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찍힌 검사증명서, 이게 서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 은행이 상당한 조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헌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중요한 것은 이거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거래이기 때문에 그 문면상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 막 은행원이 수사관처럼 막 실질적으로 심사하면 안 돼요.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합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 차이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 관습에 비추었더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검사 증명서는 그 용지가 우선 레터에 대해 위에 수출공사의 것임이 표시되어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으로 위에 수출공사 스탬프를 찍도록 했는데, 이 사례는 지금 검사 증명서는 제출이 되었는데 신용장에 소유하는 회사의 스탬프가 누락된서 이게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서류냐가 문제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쭉 보면은 결국 서류 심사만으로 이 서류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해서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장 조건을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조건을 이제 제시하고 신용장 개선 받죠.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위에 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찍힌 거와 거의 동일한 성격의 그러한 검사증명서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엄격 일치 원칙에 관련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2003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용장 통일책 제32조 2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해야 할 유효기간과 장소 또는 일반 매입 물론 서류에서의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뭐 지정은행 또는 자유매입 신용장으로 발행될 수 있고요. 보면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인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 제시를 위한 특정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제시돼야 하고 서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 통일의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 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 제시 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그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개설은행은 결국 개설은행이 최종적인 상환 의무 부담자고요. 개설은행도 매입은행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겠죠. 이와 같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 제시 장소에서 신용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 제시 은행 혹은 지정은행에 선적서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정돼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돼서 발행된 신용장은 그 지정은행에 매입이 의뢰되었느냐, 다른 은행에 매입이 의뢰되는 것은 유효기간 판정에 관련이 없어요. 지정은행에 유효기간 내에 매입이 의뢰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이와 같이 정당 기간 내에 서류 제시은행의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를 제시한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의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판시한 사례입니다.
자, 대법원 2004년도 판례를 보면은 신용장 통일칙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 유효기간과 장소 또는 뭐 아까 나온 그 조항이죠. 이렇게 돼 있고 43조 3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 제시를 위한 특정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아까 나왔죠. 20일을 경과해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제시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경우 설사 서류를 수령한 지정은행이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신용장 성적 서류가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개설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이 서류를 제시받고 그 선적 서류를 매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을 즉시 지급했다거나 뭐 그 채무 무조건적인 어떤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선적 서류를 그대로 개설은행에 송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매입은행과 그 매도인 수익자 간에 뭐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뭐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래은행이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개설은행 이 서류를 수령한 때 유효기간 내에 개설은행이 서류를 수령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매입은 그러니까 그 신용장 대금 상환을 위한 청구는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국제거래법 12주차 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주차 전반부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강의 들어 수고하셨습니다.